통증혁명, 존 산호 교수의 통증혁명을 계속 읽었습니다. 통증의 생리학에 생리란 신체의 다양한 계통과 기관이 작동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신체의 체계는 극도로 복잡해서 고등동물일수록 작동하는 생리도 더 복잡하다. TMX 역시 매우 복잡한 생리가 작동하고 있는데 그것이 인간의 정신과 신체의 상호작용 결과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다. 지난 100여 년 동안의 생명체의 다양한 계통의 생리와 인간 신체의 화학 물리과 화학에 대한 연구에 거대한 진보가 있었다. 그러나 정작 몸과 마음의 관계가 건강과 질병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몸과 마음의 상호작용에 대한 전형적인 예가 바로 TMS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이 몸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적, 물리적, 또 세포 생물학적 기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마음은 여전히 신체 반응을 촉발시키고 있다. 이제부터 TMS의 작동 기제를 설명하려고 한다. 자율신경계 TMS는 뇌에서부터 시작한다. 분노나 불안처럼 억압된 감정은 자율신경계의 작동에 의해서 특정 교육, 근육, 신경 힘줄, 인대에 보내지는 혈류량을 감소시켜서 이들 조직의 통증과 기능 이상을 일으킨다. 자율신경계는 뇌의 하부 시스템으로서 신체의 불수의적인 기능을 총괄한다. 심장이 얼마나 빨리 뛸 것인지, 소화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양의 위산이 분비될 것인지, 얼마나 빨리 호흡할 것인지 등을 결정해서 인간의 신체가 최적의 상태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모든 동물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소위 투쟁, 도주 반응이라는 것도 바로 이런 자율신경계에 의해 작동하는 것이다.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신체 모든 기관과 계통은 그에 대한 적절한 준비를 갖추게 된다. 자율신경계가 혈류량을 조절하는 메커니즘은 매우 정교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혈류량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는 데서 위에서 말하는 것처럼 매우 합당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합당한 목적이 없어 보이는 TMS에서 관찰되는 자율신경계의 역할은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자율신경계는 신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도와주지도 투쟁, 도주 반응을 도와주지도 않는 것처럼 보인다. TMS에서 자율신경계를 통한 반응이 나름대로 심리적인 목적이 있음을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통증이나 기타 심각한 증상을 일으키는 것은 여전히 비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단순하게 육체적으로만 생각을 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실수를 하게 된다라는 건데요. 산소결핍, 앞에서 분노나 불안과 같은 억압된 감정에 직면하면 자율신경계가 특정 근육, 신경, 힘줄, 인대에 공급하는 혈액의 양을 줄인다고 가정했다. 이것이 혈관 수축에 의한 국소 빈혈이다. 이는 특정 조직이 평소보다 적은 양의 산소를 공급받음으로써 통증, 저림, 쓰심, 무기력감 등의 다양한 증상을 보이는 것이다. 이는 생리적 과정에 있어서 산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산소량이 정상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몸은 경고 신호를 보낸다. 그렇지만은 자율신경계의 목적이 주위 환경에 대해서 신체의 최적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라면 통증이나 기타 불쾌한 증상을 만들어내는 TMS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아주 특이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경우에도 TMS라는 반응을 일으키는 데는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한다. 그 이유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억압적이고 깊은 불쾌하고
고통스러운 감정으로부터 자신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다. 마음은 정서적인 고통보다도 신체적인 고통이 오히려 더 견딜만하고 그렇게 판단하는 듯하다. 이런 각도에서 보면 TMS 반응이 전혀 비논리적인 것만도 아니다. 그렇지. 산소 결핍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뭐가 엄청 커졌군요. 뭐가 산소 결핍의 사례. 산소 결핍이 통증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첫째, 긴장과 불안에 대한 신체 반응 중에서 상당수가 비정상적인 자율신경계의 작동에 의한 것이다. 몇 년 전만 해도 위궤양을 치료하기 위해서 위장으로 가는 자율신경을 차단하는 수술이 흔했다. 위궤양뿐만 아니라 경련성 대장염, 긴장성 두통, 편두통 같은 증상들도 마찬가지로 작동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TMS의 병리 생리학도 자율신경의 작동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논리적이다. TMS가 자율신경계의 작동에 의한 것이라면 근육과 신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혈액에 의한 순환계통을 통해서다. 근육과 신경에 혈액을 공급하는 가느다란 혈관들, 소동맥은 조금만 수축돼도 해당 조직에 공급되는 혈액의 양이 줄어들고 그 결과 산소 결핍에 의한 통증이 발생한다. TMS에서 생리적인 변화가 산소 결핍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은 임상적으로 증명된다. 투열요법이나 초음파 기기를 통해서 근육에 열을 가하면 통증이 일시적으로 사라지고 마사지나 운동도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열, 마사지, 운동 이 세 가지는 근육에 공급이 되는 혈액의 양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혈액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산소 공급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에 더 많은 산소가 공급돼서 통증이 줄어들었다면 산소 결핍이 통증의 원인이라는 설명은 논리적이다. 산소 결핍이 통증의 원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실험 증거도 있다. 1973년 독일의 파스벤더와 베거너와 류머티즘 형태학의 병리학이라는 잡지에 허리 통증 환자의 근육을 검사해본 결과 산소 결핍을 암시하는 세포핵의 미세한 변화를 발견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실었다. TMS에 있어서 산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는 최근의 연구도 있다. 연구를 통해서 섬유근육통 환자의 근육에 공급되는 산소의 양이 더 적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전형적인 예가 1986년 스칸드나비아 류머티즘 저널의 근육통에 나타나는 근육 조직의 산소 압력이라는 제목의 논문에 나와 있다. 이로써 내가 오랫동안 주장해왔듯이 섬유근육통이 TMS와 같은 증상임을 알 수 있다. 나는 섬유근육통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많이 경험했는데 그들의 병력이나 신체 검사 결과를 통해 볼 때 심각한 TMS 증상과 동일했다. 그렇군요. 이렇게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산소 섬유근육통도 TMS의 일종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섬유근육통 환자들은 근육 여기저기에 통증을 느끼며 불면증, 불안, 우울증, 만성피로 등 심각한 TMS 증상을 겪고 있다. 이 모든 증상은 환자의 내면에 억압된 감정, 특히 분노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런 설명을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질병은 몸 안에서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요통과 같은 신체 현상이 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로 인해서 환자들이 계속해서 잘못된 진단을 받게 된다면 환자들로서는 비극이 아닐 수가 없다. 산소 결핍의 결과다. 근육 산소 결핍이 왜 통증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일부 밝혀진 바도 있지만은 여전히 알 수 없는 부분도 있다. 산소 결핍이 고통스러운 첫째 요인은 근육에 격렬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것은 매우 고통스럽지만 통증이 지나가고 나면은 근육은 더 이상 격리를 일으키지 않는다. 내가 진료했던 수천 명의 환자들을 보면은 통증이 있던 근육이 다시 격리를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산소결핍이 통증을 일으키는 둘째 요인은 1952년 발표된 홈스 박사와 울프 박사의 삶의 여러 상황과 증세가 통증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에 제기되었다. 그 논문에서는 근육의 화학작용이 바뀌어서 유산의 물질 대사, 생물의 영양물질을 섭취하고 필요하지 않은 생성물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작용으로 생기는 화학물질 때문에 통증이 생긴다고 했다. 근육 경련, 화학물질의 증가와 같은 증상은 산소 결핍으로 인해 근육 통증을 호소하는 장거리 달리기 선수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다. 근육 통증은 저절로 나타나든 손으로 눌렀을 때 나타나든 모두 가벼운 산소 결핍이 있다는 증거다. 그렇다고 해서 근육이 긴장되어 있다는 의미도 아니다. 이 정도의 산소 결핍으로 인해 근육 조직이 손상을 입는 일도 없다. 그렇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건데, 압통점은 목, 어깨, 허리, 엉덩이 등에 압박을 가했을 때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를 말한다. 눌렀을 때 통증을 느끼는 부위가 정확히 어디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대부분 근육에서 통증을 느낀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섬유 근육통 연구에 앞장서온 류머티스 연구자들은 압통점을 TMS가는 다른 맥락에서 이해하기 때문에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나는 이 단어를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근육의 약한 부위를 뜻하는 이 단어는 단지 산소 결핍이 가진 가장 심한 신체 부위를 가리킬 뿐이기 때문이다. 이 약한 신체 부위는 TMS에 걸리기 쉬운 사람들에게는 설사 통증이 있다 하더라도 평생 사라지지 않는다는 증거가 있다. 일장에서 TMS 환자 대부분이 신체의 여러 곳에 이런 약한 지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6곳이란 양, 엉덩이의 바깥쪽, 허리 양쪽. 그렇네요. 어깨다. 이 연약한 지점이 TMS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으로 통증이 사라진 후에도 이 압통점이 사라지지 않는다. TMS의 발생에 있어서 내가 이들 근육의 압통점을 선택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신선한 상소를 많이 호흡하면 통증이 가라앉느냐고 묻는 환자들이 있지만 아쉽게도 이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가 산소 결핍 상태를 의도한다면 혈액 속에 아무리 산소량이 풍부해도 산소 결핍 상태가 되고 마는 것이다. 내가 원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원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라는 건데요. 내가 원하는 상태가 되어져야 한다 하는 건데, 신경, 신경 조직은 근육보다도 더 민감하고 정교하다. 산소가 부족하면 신경이 손상되기 때문에 통증이 온다. 이는 신경이 근육과 다른 점이다. 근육은 산소가 부족해도 조직이 손상되지 않지만 훨씬 민감한 조직인 신경은 가벼운 산소 결핍에도 쉽게 상처를 입고 뇌에 경고를 보내기 위해서 통증이 시작된다. 따라서 우리는 TMS 환자의 신경 통증을 하나의 위험신호로 간주한다. TMS 환자들이 겪는 신경과 관련된 증상은 무척 다양하다. 저리고 따끔따끔 쑤시고 열이 나기도 하고 꽉 조이는 것 같기도 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통증을 포함한 이러한 느낌들은 해당 신경과 관련된 신체 부위에 나타난다. 신경은 뇌와 신체 각 부위를 연결시키는 전선과도 같아. 내가 의도하는 대로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 신호를 보내고 또 반대로 신체의 감각 정보를 뇌에 전달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몸의 일부를 핀으로 찌르면 통증이라는 정보가 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된다. 만약 신경이 손상되었다면 그 신경과 관련된 신체 부위에 통증을 느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자골신경통에 공급되는 산소가 부족하다면 자골신경과 관련된 신체 부위인 다리의 어느 곳이든 통증을 느낄 수 있다. 좌우의 자골신경은 각각 다리 한쪽씩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통증은 다리의 어느 곳이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다리 후면에 전체적으로 통증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다리 아래쪽에 통증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 혹은 허벅지나 종아리, 발바닥, 발등처럼 다리의 일부에서도 통증을 느낄 수 있다.
목이나 허리 통증은 없고 오직 팔과 다리의 통증만 있는 경우도 있다. 상부 척수 신경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대퇴거나 사타구니에 통증이 있을 수 있다. 심지어 아랫배가 아픈 경우도 있다. 생식기관은 하부 천 골척수 신경의 지배를 받지만 간혹 음낭이나 음순의 통증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 등과 허리의 근육이 신체의 어느 부위의 관련이 되는지 일장에서 이야기했다. 신체의 감각 정보를 뇌에 전달하는 신경섬유를 감각신경섬유라고 한다. 한편 운동섬유는 감각신경섬유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뇌에서 근육으로 신호를 보내서 근육이 수축된다. 근육이 아주 강하게 그리고 계속적으로 수축이 되어 있는 상태를 경련이라고 한다. 근육 경련은 비정상적인 상태로 매우 고통스럽다. 대부분의 신경은 자골신경처럼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이 혼합되어 있다. 이 때문에 신경의 손상을 입으면 감각과 운동에 이상이 나타나게 된다. TMS 증상은 환자에 따라서 무척 다양하다. 통증, 콕콕지름, 저림, 화끈거림, 꽉 조임 등과 같은 신체 감각적 이상만 나타날 수도 있고 드문 경우이기는 하지만 운동 감각의 이상만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이들과 함께 나타난다. 하...